구독과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형님 장례 첫날 밤이었습니다. 곡소리가 채 가시지도 않은 안채에 소복 차림의 연화가 홀로 앉아 있었지요. 찬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가을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사위가 으스름하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문이 소리도 없이 스르르 열렸지요. 그리고 한 사내가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시동생 윤복이었습니다. 담장 아래 귀를 바짝 붙이고 있던 동네 아낙들은 숨을 멈췄지요. 형님 숨이 채 씻기도 전에 시동생이 형수 방으로 들어가다니 입술을 가린 손 사이로 수군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요란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그 방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담박 사람들의 상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하나가 10년 넘게 윤씨 댁을 갉아먹어온 원수를 단 하루 만에 박살 내버렸지요. 도대체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윤씨 댁이라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에 기와지붕이 번듯하여 지나는 나그네마다 저 집은 꽤나 사는 집이구만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집이었지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랑채 기둥 아래에는 독촉 문서들이 한여름 썩은 나무십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윤겸에 붙인 때부터였으나 그 낭패를 온몸으로 떠안은 것은 맏아들 윤겸이었습니다. 참 팔자도 기구하다 싶었지요. 윤겸은 선비의 고든 등과 양반의 체면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상투를 단정히 틀고 두루마기 깃을 여미면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는 기품이 흘렀지요. 그러나 그 기품 뒤에는 가문의 빚더미와 쪼들리는 살림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길을 걸어도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런 나날이었지요. 그런 윤겸에게도 딱 한 가지 산더미 같은 근심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위가 고요해질 무렵 연화가 머리를 풀고 긍잔 앞에 앉아 빗질을 하는 그 순간이었지요. 찰랑이는 검은 머릿결 사이로 등잔불이 일렁이면 윤겸은 무언가를 펼쳐든 채 한 줄도 읽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연화가 눈치채고 돌아보면 윤겸은 그제야 헛기침을 한 번 하며 시선을 거두었는데 그 헛기침이 어찌나 어설프던지 들키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지요. 그러면 연화는 빗을 내려놓고 조용히 등잔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지요. 이튿날 아침이면 윤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단정히 앉아 있었고 연화는 모른 척 밥상을 들여왔습니다. 연화가 소반을 내려놓으며 서방님 어젯밤엔 무엇을 그리 열심히 보셨습니까? 하고 눈을 흘기면 윤겸은 기침 한 번을 더 보태며 목이 컬컬해서 그런 것이오 하고 시치미를 뗐지요. 그러면 연화는 픽 웃으며 돌아섰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곱던지 아침 햇살보다 방 안이 더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늘 짧았으나 그 짧은 말 사이에 담긴 것은 긴 밤보다 훨씬 깊었지요. 그런 살림이었으나 연화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도리를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고집 하나로 쌀독 바닥이 보이는 날에도 하인들 밥부터 먼저 퍼주는 여장부였지요. 시집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혼례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연화는 오히려 속 빈 독을 채우는 것이 제 소임이라 여기며 소매자락을 걷어붙였습니다. 덕분에 하인들 사이에서 연화 마님의 인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만 동네 아낙들 사이에서는 살짝 다른 소문이 돌았지요. 아니, 저 댁마님이 하인들한테는 밥을 꼭꼭 챙겨주는데 정작 서방님 밥은 언제 짓는겨? 글쎄, 서방님이 원래 밥보다 빚을 더 많이 드시는 양반이라 아무리 퍼줘도 배가 안 찬다지 뭐야. 이런 말들이 오갔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구설에 오를 시간에 바느질을 한 땀 더 뜨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시동생 윤복은 동네에서 노는 도련님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갓을 빗돌게 쓰고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낮에는 주막 한쪽에 걸터 앉아 오가는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일과였지요. 마을 어른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집 둘째 도련님은 언제 철이 들여나. 형님은 빚더미에 깔려 골골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나다니기만 하니.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윤복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지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 어느 집이 급전이 필요한지, 어느 상인이 물건 값을 떼어먹었는지를 낱낱이 파악하는 것이 그의 실제 일이었습니다. 형 윤겸의 은밀한 금전 심부름을 도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재주였지요. 겉으로는 한량, 속은 알짜배기 정보통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윤복에게는 한 가지 유별난 습관이 있었으니 무슨 일이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못 짚는 버릇이었습니다. 급하지 않아도 될 때 허둥대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 엉뚱한 소리를 내뱉는 통에 형 윤겸은 늘 이 말을 짚으며 말했지요. 보가, 너는 왜 늘 엉뚱한 때에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럼 윤복은 멋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박자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 박자가 다른 도련님이 이날 이후로 윤씨 댁 운명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서늘하여 말타기 딱 좋은 날씨였지요. 보리를 보러 나갔다 돌아오던 윤겸이 말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무언가에 놀랐는지 껑충 뛰어오르더니 윤겸을 훌쩍 내던져 버렸습니다. 윤겸은 허공을 한 바퀴 돌아 땅바닥에 퍽 꽂혔지요. 달려온 하인들이 부축했을 때 윤겸은 이미 눈빛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더니 겨우 한마디를 남겼지요. 연하에게 고생이 많았다고 전하거라. 평생 아내 앞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겨온 말을 끝내 남의 입을 빌려 전하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서 한 번을 못하던 말을 죽어서야 전하고 가다니 듣는 이마다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도 눈물이 먼저 떨어지는 참 묘한 작별이었지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그날 윤씨 댁은 삽시간에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동생 윤복이 형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곡소리가 잦아들고 문상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 장례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울다 지쳐 구석구석에 쓰러져 잠든 시각이었지요. 가을 달은 구름 뒤에 반쯤 숨었고 찬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울어대던 그 밤이었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있던 윤복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지요. 그러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기름이라도 바른 듯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스르르 미끄러지듯 걸었지요. 안채 가까이 이르러서는 좌우를 한 번씩 살피더니 소복 차림의 연화가 홀로 머물고 있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가 뒤에서 문을 닫았지요. 그 광경을 놓친 눈이 없었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어느새 동네 안악 서넛과 늙은 하인 둘이 숨을 죽이고 몸을 바짝 붙이고 있었지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새어나오는 수군거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숨이 채 식기도 전에 발이 어찌 저리 빠르냐는 말이 담장을 타고 흘렀지요.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요란했지요. 담 아래 사람들의 상상은 그 침묵 속에서 봄풀처럼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방 안에서 윤복은 형수의 발치에 납죽 엎드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무언가를 애타게 구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연하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장롱 깊숙한 곳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끝이 무언가에 닿을 때마다 멈칫멈칫하였고 윤복은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지요. 한참을 더듬던 연하가 무언가를 손에 쥐었습니다. 윤복은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짝 들이밀었고 연하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더 깊숙이 손을 밀어 넣었지요.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장롱 깊은 곳을 뒤지는 기척뿐이었습니다. 담 밖의 안악들은 서로 팔꿈치를 쿡쿡 찌르며 숨을 참았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자 마을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의 수다가 어찌나 구성지던지 빨랫방망이 소리보다 입방아 소리가 더 요란하였지요. 상이 나도 도련님 발걸음은 안채를 향한다더라. 형수님 방에 불이 꺼질 날이 없다더라.
곡소리보다 다른 소리가 더 크다더라 하는 말들이 고을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사흘 내내 밤이 되면 어김없이 같은 일이 반복되었지요. 윤복은 밤이 깊어지면 사랑채를 나와 안채로 향하였고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벌이는 분주한 기척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이쪽을 뒤지고 저쪽을 펼치고 맞추고 또 뒤집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연화가 무언가를 찾아낼 때마다 윤복이 달려들어 들여다보았고 윤복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연화가 몸을 기울여 함께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섞이고 등잔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지요. 장례가 끝나고도 소문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기름지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윤복이 해가 지면 어김없이 형수방으로 향한다는 것은 이제 마을 전체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지요. 하인들 사이에서도 수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채 담장 가까이에 심부름 갈 일이 생기면 귀가 저절로 쫑긋해진다며 이 집 야삼경 소식을 모르면 고을 사람 축에도 못 낀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았지요. 과부방에 드나드는 시동생이라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워낙 밤마다 방 안이 분주하니 사람들의 입은 제멋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진실은 단박기 상상과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두 사람이 밤마다 씨름하는 것은 윤겸이 평생에 걸쳐 손에서 놓지 않았던 낡고 너덜너덜한 치부 기록이었습니다. 고을 이곳저곳에 온갖 비밀이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담긴 그 장부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누가 어떤 나쁘끄러운 일을 저질렀는지, 누가 남의 덕을 제 공으로 둔갑시켰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지요. 윤겸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평생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부에만 적어두고 혼자 삭혔지요. 두 사람은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며 죽은 윤겸이 남긴 말 없는 유언을 조각조각 읽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윤복은 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안채로 향했고 두 사람은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장부와 씨름했지요. 이쪽을 뒤지고 저쪽을 펼치고 숫자를 맞추고 또 뒤집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섞이고 등잔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지요. 담 밖에서 귀를 바짝 붙이고 있는 안악들에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물가는 전날 밤 이야기로 들끓었지요. 연화의 눈가가 붉은 것은 밤일이 고돼서이고 윤복의 걸음걸이가 휘청이는 것은 전기가 빠진 탓이라는 둥, 해악인지 험담인지 모를 소문이 고을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빨랫방망이 소리보다 입방아 소리가 더 요란한 아침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또 장부를 들여다보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지요. 윤복이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이다 그만 촛농을 제 허벅지에 뚝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윤복의 입에서 뜨겁다는 외침과 함께 연화가 화들짝 달려들어 허둥대는 소리, 윤복이 뜨겁다며 몸을 비트는 소리, 두 사람이 한데 엉키며 내는 소리가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마침 그 담 밖에 귀를 붙이고 있던 사람이 있었지요. 민참봉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입이 귀에 걸렸지요. 이제 저들을 끝장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참봉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빨랐지요.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오래전부터 벼르던 독사 한 마리가 있었으니 바로 민참봉이었습니다. 고을에서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지요. 노모를 극진히 모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였고 사또에게 표창까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지르르한 명성 뒤에 감춰진 속내는 겉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지요. 민참봉이 윤씨 댁을 노리기 시작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섣불리 덤비지 못하였지요. 윤겸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해 보여도 한 번 버티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민참봉은 뼛속까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윤겸이 죽었습니다. 민참봉의 눈에 윤씨 댁 논밭이 바로 들어왔지요. 게다가 때마침 젊은 과부와 시동생 사이의 소문까지 파다하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민참봉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싶었지요. 가짜 차용증을 품속 깊이 챙겨 넣고 윤씨 댁문 앞에 나타난 민참봉은 상중에 두 사람의 소문이 고을 방방곡곡에 파다하니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거든 문반 문서를 순순히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잖았으나 그 속내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지요. 협박도 얄미웠지만 뻔뻔함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민참봉을 바라보는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을 뿐이었습니다. 민참봉은 그 눈빛을 겁먹은 것으로 보았지요. 젊은 과부가 무슨 재간으로 자신을 당해내겠냐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화는 겁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연화는 윤복을 불러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래도록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등잔불이 깜박이도록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는 조금씩 단단한 빛이 어려들었습니다. 윤겸이 평생에 걸쳐 혼자 사겨온 것들이 장부 안에서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그 장부 안에 민참봉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첫 번째 기록은 3년 전 가을밤의 일이었습니다. 민참봉이 도박판에서 홀랑 날린 판돈을 메우려고 밤중에 윤겸을 찾아와 은전 30냥을 빌려갔지요. 윤겸은 민참봉의 체면을 생각하여 장부에 밤중에 급한 불을 끌어오미라고만 적어두었습니다. 그 은전 30냥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요. 두 번째 기록은 민참봉이 사또께 효자 표창을 받던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실상은 윤겸이 몰래 보낸 산삼뿌리로 노모를 봉양한 것이었는데 민참봉은 그것을 제가 마련한 것인 양 사또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지요. 윤겸은 그것이 민망하여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장부에만 조용히 적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록 앞에서 윤복의 손이 멈췄습니다. 날짜를 보니 10여 년도 더 된 이야기였지요. 윤겸과 윤복의 아버지, 즉 윤씨 댁전 어른이 아직 살아 계시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지요. 들판은 메말랐고 곳간은 비었으며 관아에서는 세금을 독촉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씨 댁전 어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대대로 내려온 논밭을 지키고자 온갖 방도를 궁리하였으나 흉년 앞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참봉이 나타났지요. 선심 쓰듯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민참봉의 의리에 감탄하였고 윤씨 댁전 어른은 그 은혜에 논밭 일부를 담보로 넘겨주었지요. 민참봉이 베푼 덕에 윤씨 댁이 위기를 넘겼다는 소문이 고을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장부 속 진실은 전혀 달랐지요. 민참봉은 관아 세리와 미리 짜고 세금 액수를 2배로 부풀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윤씨 댁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절반에 불과하였으나 민참봉은 부풀린 금액을 대신 냈다며 윤씨 댁의 기름진 논밭을 통째로 가로챘지요. 대대로 내려온 옥토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민참봉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뒤였지요. 민참봉은 빼앗은 논밭을 윤씨 댁에 되돌려준다는 명목으로 해마다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은혜를 베푼 척하면서 실상은 해마다 윤씨 댁 살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윤씨 댁전 어른은 임종 자리에서야 그 진실을 알았습니다. 뒤늦게 세리의 양심 고백으로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전 어른은 분하고 원통하였으나 이미 몸이 다한 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맏아들 윤겸의 손을 꼭 쥐고 이 사실을 낱낱이 일러주었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바로 잡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내가 먼저 다친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윤겸은 그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민참봉 앞에서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빚을 갚으면서도 그 빚의 씨앗을 누가 심었는지를 홀로 사귀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장부에 차곡차곡 적어두었지요. 언젠가 때가 오면 스스로 말하게 하리라는 듯 한 글자 한 글자에 평생의 무게를 눌러 담았던 것이었습니다. 윤겸이 밤마다 등잔 앞에서 야위어가며
짊어지고 살았던 그 빚더미의 씨앗을 처음 심은 자가 다름 아닌 민참봉이었던 셈이지요. 장부를 다 읽어 내린 윤복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화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형님이 평생 혼자 사겨온 것들이 이제 때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49제 날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차가웠지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마당에는 재수가 차려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두루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이날을 가장 손꼽아 기다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참봉이었지요. 그는 이른 아침부터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윤씨 댁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품속에는 가짜 차용증이 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이미 승리의 빛이 가득 어려 있었지요. 수염을 쓸어내리는 손길조차 여유로웠습니다. 모여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차용증을 꺼내 드는 그 순간만을 밤마다 그려온 사람처럼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지요. 민참봉이 마루에 걸터앉아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천천히 차용증을 꺼내 들었지요. 윤겸이 생전에 제게 빌린 돈의 증서가 있으니 이 집 논밭으로 대신 갚으라는 요구였습니다. 목소리는 점잖았으나 그 속내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지요.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수로복 차림의 연화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순간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 앞으로 나섰지요. 가을 서리보다 서늘한 눈빛으로 민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눈빛을 본 민참봉은 잠깐 멈칫했지요. 그러나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젊은 과부가 무슨 재간으로 자신을 당해내겠냐 싶었던 것이지요. 그때 윤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밤마다 두 사람이 씨름하며 맞추어 온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낡고 너덜너덜한 그 장부를 펼치는 윤복의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평생 혼자 사겨온 것들이 이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지요. 윤복이 첫 번째 장을 읽기 시작하자 마당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가을밤 도박판 이야기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지요. 효자 표창날의 산삼뿌리 이야기가 나오자 웅성임이 더 커졌습니다. 민참봉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빛이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윤복이 세 번째 장을 펼치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10여 년 전 흉년 때의 이야기였지요. 세금을 2배로 부풀린 것, 관아 세리와 짜고 논밭을 가로챈 것, 그 빼앗은 논밭으로 해마다 이자를 뜯어온 것이 낱낱이 읽혀나갔습니다. 윤겸이 한 글자 한 글자에 평생의 무게를 눌러 담아 적어둔 그 기록이 이제 마당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술렁임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참봉의 얼굴이 삽시간에 흙빛으로 변했지요. 그토록 고결한 척 내세우던 효성과 체면이 알고 보니 죽은 윤겸의 조용한 배려 덕에 겨우 지탱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발밑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것이지요. 차용증을 꺼내 들던 그 여유로운 손이 이제는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치던 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효자 하더니 남의 집 제삿날에 제 미천만 죄다 드러냈구먼 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지요. 민참봉은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가끈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불이 나게 자리를 떴습니다. 왔을 때는 수염을 날리며 당당하더니 갈 때는 바짝 말라버린 잎사귀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꼴이었지요. 보는 이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광경을 잊지 못했지요. 가장 큰 소리를 치던 자가 가장 먼저 무너졌고 가장 조용히 버텨온 자가 가장 오래 남았으니까요. 그 뒤로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씨 댁은 여전히 가난하지만 동네에서 가장 배부른 집이라는 소문이었지요. 연화는 곳간을 열어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누었고 윤복은 형님의 장부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억울한 동네 송사를 하나씩 풀어주는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윤복이 또 안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수군대지 않았지요. 오히려 저 집에 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안채에서 새어나오던 그 분주한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된 안악들은 자신들의 상상이 부끄러워 저마다 얼굴을 붉혔지요. 그러면서도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도 고개를 숙였지요. 밤마다 담 너머를 엿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옛말에 음덕양보라 하였지요. 남 모르게 덕을 쌓으면 반드시 밝은 보답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윤겸은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많이 베풀었고 죽어서도 그 장부 하나로 가족을 지켰지요. 겉으로 번지르르한 체면보다 아무도 모르게 건네는 따뜻한 손 하나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윤씨 댁 이야기는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빈 곳간이 가득 차는 법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었지요. 한국 야담방은 한번 들으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한국 야담 채널입니다. 해학 야담, 생활 야담, 역사 기반 야담까지 반전과 몰입감 있는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반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